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그 북 리뷰 시간입니다. 보통은 제가 북 리뷰도 분석왕 스타일로 리뷰를 하는데, 오늘 리뷰는 막 그렇게 분석왕식으로 리뷰를 하면은 제가 화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과 관련해서 제가 뭐 협찬받거나 이런 거는 없는 거는 이제 아실 거고요. 그냥 평소에 책 읽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는 올해도 이런저런 책을 많이 읽었는데, 9월 말에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부동산과 정치라는 그런 책을 썼고, 그래서 그거를 나오자마자 한번 사서 읽어봤는데, 처음에 사서 읽고 나서는 막 저도 왠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시기로 막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책이 막 나를 과거로 끌고 갔어.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막 화를 내면서 읽다가 한번 덮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동산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 박사과정 운영하는 그 운영본부에서 이제 사회수석을 불러가지고 조찬 세미나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조찬 세미나를 한번 들었는데, 책을 냈던 이유 자체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뭐 실패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소위 리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리뷰가 없는 상태로 쭉 가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아쉬웠다고 하면서 또 책을 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그때부터는 그냥 제 3자적인 관점에서 그럼 나도 이 책을 읽고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리뷰를 막 준비를 했었고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옛날 얘기를 하는 거보다는 이제 미래 얘기를 하는 거를 더 좋아하는데, 어쨌든 과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정리하고 가야 미래를 좀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옛날 걸로부터 배울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책은 요 부동산과 정치라는 이런 책입니다. 뭐 아파트를 커버로 해가지고 이렇게 냈고요. 잘잘못을 따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수석은 청와대에 있었고 문재인 정부 초반에 있었거든요. 17년부터 18년 말까지인가 그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문정부 초반에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강세는 아니었지 않냐, 이렇게 아마들 생각을 하실 거고, 부동산 시장이 언제부터 강세였냐면은 보통 많이들 20년 이후 코로나 때 되게 강세였던 것 같다, 막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4년, 15년부터 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정책 분석하고 이거를 레포트로 내고 하는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이꼴 유튜브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시대 이전에 소위 뉴스, 신문, 아니면 막 잡지 인터뷰, 이런 거를 할 때부터 이제 했었는데, 그때도 주택시장 강세였다고 난리였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저는 그냥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여러 정책적인 요인으로 그 당시 지금처럼 시장을 봤던 게 아니라, 그때는 막 세금이랑 이런 걸 너무 중요하게 봤기 때문에 20년 시장 전망을 이제 대차게 틀렸는데, 그 과정에서 20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대중들에게 되게 각인되고 알려지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문재인 정부 전반부 후반부에서 후반부에 되게 크게 올랐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기저를 보면은 바닥에서부터 완전 끌어올려졌기 때문에 그 상승 퍼센티지로 보면은 문 정부 초반에도 장난 아니었어요. 특히 18년, 19년 막 이때는 엄청난 그런 강세를 시현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많이 올랐고 상반기엔 덜 올랐으니까는 뭐 김수현 수석 책임이 없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그 골자를 보통 정권 초반에 잡잖아요. 소위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더 그 문정부 주택 정책에 그 영향이 있는 인물이고,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철학은 부동산 시장 안정,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 불로소득 환수, 요 세 가지 정도의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자, 시장 안정,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 그 다음에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 그리고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은 투자자가 되는 거죠. 투자자들은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은 불로소득이니까 이걸 환수하겠다. 이 세 가지 골자로 가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실수요자 안정, 시장 안정, 불로소득 환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큰 컨셉으로 이제 정책을 좀 세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결국 문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냐? 주택가격 엄청 올랐죠? 주택가격이 엄청 올랐으니까 시장 안정에 실패했다라고 그냥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 불로소득 환수? 주택가격이 이만큼 올라버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 쪽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불로소득 환수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 실수요자는 이제 매매 실수요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임차 수요자도 있거든요. 근데 임차료마저도 엄청나게 올라버렸잖아요. 특히 20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다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완전 총체적 실패죠. 총체적 실패했기 때문에 그 어떤 부분에서도 사실 변명이 잘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책을 내가지고 리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소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니 중간 정도 성공하고 중간 정도 실패했으면 뭐 시시비비 가리고 괜찮을 것 같은데 다 실패했는데 그거를 다시 가리자고 하니까는 이게 맞아? 하면서 이렇게 책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는 매매 시장도 못 잡았고 전세 시장도 못 잡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다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시시비비 가릴 게 있을까 해서 이렇게 딱 보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부터 시장 입장과 소위 전 정부의 입장이 있겠죠. 시장의 그 평가에 대해서 이 책은 주제별로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위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문정부가 정책을 실패했던 시장의 원인은 뭐냐면은 공급 부족을 못 잡았다, 그런 평가가 있고요. 공급 부족이 첫 번째. 두 번째, 세금을 너무 타이트하게 했다, 세금으로 시장 못 잡는데. 세 번째가 주택임대 사업자 이거가 너무 시장의 투자 수요를 촉진시키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너무 풀어줬다. 네 번째가 대출 규제를 너무 좀 소위 말해서 타이트하게 했다. 이렇게 원인을 꼽는다고 하면서 그 본인이 요 내용들을 다 반박하거나 아니면은 일부 동의하거나 이런 형태로 책을 쭉 써내려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읽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근데 전반적인 큰 컨셉은 뭐냐면은, 이런 시장에서 봤었던 요인들이 있었는데 저자는 동시에 이 시기에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있었다.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이 어쩔 수가 없었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금리 상승과 유동성 축소가 있어서 주택가에 잡혔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유동성이 가격의 근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주택시장은 대출 먹고 자라니까 대출 정책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 가지고 주택 가격이 움직일 거라고 보는 입장에서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유동성이 가격의 근간이죠. 근간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의 힘이 자산가격 상승과 하락을 만들었다는 게 주 골자인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20년 이후의 그 유동성과 17, 18, 19년 3년의 유동성은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마치 17, 18, 19, 21 이 5년 동안에 이거 전체를 유동성으로 설명하는 거는 다소 조금 확대 해석을 한 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근간이라는 생각과 함께 공급, 세금, 금융, 주임사 이거를 이제 분해를 하게 되거든요. 한번 그의 말을 들어봅시다. 공급 문제는 저자는 문재인 정부 간의 주택 공급이 적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양 착공 데이터가 많았거든요. 근데 주택의 공급이라는 거는 입주가 되는 건데요. 입주는 사실은 3년 전에 착공 물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7, 18, 19년에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공급이 적지 않았다는 거는 박근혜 정부인 14, 15, 16년에 분양 물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분양 물량이 많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입주 물량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했던 거와 정부에서 공급이 많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입주였는데, 입주는 과거에 분양 많이 했으니까 입주가 많죠. 근데 그 당시 시장은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 정부 기간에 꾸준히 공급이 적지 않았다라고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그거는 다소 근시안적인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라는 건 단기적으로 3년, 장기적으로는 택지 등 신도시를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되는 건데, 3년 전에 착공이 많으니까 올해 입주가 많다, 이거는 단기적인 시각이고, 장기적으로는 택지가 소진됐다거나 이런 시그널이 나왔던 게 2017년이었는데 이때부터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대응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너무 공급 대응이 늦었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이 당시에 시장이 지적한 거는 분양이 줄고 있다. 그러니까 15년, 16년 52만 호, 46만 호 분양해서 33만 호로 내려가서 분양이 급락을 했는데 이게 땅이 다 소진된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막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주가 많지 않냐 이러면서 그때 좀 디펜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공급 부족론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언제 대응하냐면 2018년 9월 이후에. 그러니까 문정부가 17년 5월부터 등장했으니까 17년 한 1년 반 지나서부터 이걸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자도 책에서 1년 더 3기 신도시를 빨리 발표를 할 거라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간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20년 11월이 되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집이 빵이라면은 밤을 새서라도 만들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되게 유명한 그 발언이었고 당시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됐는데, 이거는 주택이 공급에 시차가 있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인지한 발언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택 공급을 관리한다는 거는 주택 분양 입주 착공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인허가 레벨에서 관리하고 또 인허가 레벨 그 이전 단계인 신규 택지 지정 등을 관리하고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하지 않고 그냥 올해 입주할 것만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들은 다 땅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 17년 18년에는 집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스매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시장에선 계속 얘기했고 정부는 입주가 많으니까 공급 부족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다가 18년 말 돼서야 그리고 19년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급 부족론을 그때 뒤늦게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2년 늦은 거예요. 그 2년 동안에 주택 가격은 시장에서는 만성적으로 공급 부족을 생각하는데 신도시 지정도 늦으니까 뭐 앞으로 주택이 공급되려면 한참 남았겠네 이러면서 그냥 막 그 내리 달려버린 거죠. 이게 첫 번째 공급 요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거는 이 인허가 요인, 전 단계 요인, 전전 단계 요인 이게 집이 빵이 아니고 밤을 새서 못 만들잖아요. 이거를 알고 등장을 하는 건데 이거를 못했다는 부분에서 면죄부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세금은 문재인 정부 동안에 대폭 상승을 했고 세금으로 인해서 막 종부세를 올리니까 본인들이 선거에서도 졌다 막 이러면서 그 내외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그래서 특히 22년 선거에 지고 나서부터는 종부세를 깎아줬잖아요. 여러분 지금 22년 연말에 종부세를 깎아준 그 덕을 23년 올해 종부세가 보고 있는데 올해 그래서 대체 음마아파트 같은 그런 1주택자는 종부세를 안 내시죠. 그리고 종부세를 400만 원 내던 제 지인은 4만 원으로 종부세가 줄었다고 하고 그리고 종부세를 몇 천만 원 내던 사람들도 종부세가 거의 한 4분의 1로 감소를 했거든요. 올해 종부세는 정말 몇 조 원 레벨로 감소를 했습니다. 22년 말에 종부세 깎아주는 게 있어가지고 반대로 이 세금을 막 엄청나게 높였다 손을 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종부세가 높아진 거는 20년 7일 대책 하고 나서 21년 첫 종부세 이게 엄청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들 완전 깜짝 놀라가지고 와 이게 이렇게 높아? 한 거고 그 김수현 수석이 재직하던 17, 18, 19년에는 종부세를 높이네 어쩌네 했었지만 종부세 높이는 정책도 18년 9.13 정책이 있었는데 그때도 종부세 많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도 보유세를 막 늘려가지고 양도세랑 막 하고 여러 가지 말 썼지만 사실은 미미하게 움직여 왔었고요. 실질적인 과세 정책이 작동했던 거는 21년, 22년 딱 2개 연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금을 너무 높여서 인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는 17, 18, 19년은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고요. 그리고 애초에 세금으로 주택시장 투자 수요를 잡겠다는 시도가 박정희 때부터 있었고 자기네도 그렇게 세금으로 잡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빈틈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주임사 같은 걸로 본인들의 세금을 높여놓고 주임사로 다 해지할 수 있게 소위 구멍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세금을 낸다는 게 그 구멍을 잘 찾아가지 못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랑 같아가지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세 세금 막 올려놓은 거를 구멍이 너무 숭숭 뚫려 있으니까 뭐 무섭지가 않다. 소위 불세금으로 포장한 물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걸 언제? 20년 7일 대책에 21대 국회가 빵 그걸 시행하니까 세금 이렇게 세졌어 이러면서 완전 쫄았던 거고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높여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세금을 손을 댔는데 그 손 댄 것조차도 잘 못됐다는 겁니다. 17년 19년 요 3개년은요. 그래서 조세 정책조차도 당시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인데요. 금융은 이 책의 전반적인 코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택정책이 실패해서 여러 가지로 공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만성적인 완화적인 그 금융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라간 거는 어쩔 수가 없었다. 약간 이런 게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 그림을 책에서 인용을 합니다. 요때가 언제죠? 20년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20년 3월 5월부터 제로금리로 내려가면서 제로화 금리 기간이 쭉 가니까 주택가격이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130이던 지수가 180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130에서 180으로 50 올라가면 소위 40% 정도 상승을 하게 된 건데 요때를 기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대해서는 다 수긍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로화 금리가 자산 가격을 펌핑시키고 유동성으로 이때는 소위 말해서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면은 그러니까 everything 버블 기간입니다. 모든 버블이 폭주했던 게 20년, 21년이었습니다. 코인부터 그림이랑 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온통 그림 전시회 가가지고 그림으로 재테크하고 코인 가격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이때 뭐 주식, 부동산 안 오른 게 없이 다 올랐죠. 이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자는 요때 있었잖아요. 요 기울기 보이시겠지만요. 이것도 지수 레벨로 보면은요. 97에서 125로 올라온 거거든요. 97에서 125로 30 정도 올라온 건데요. 이것도 정말 가열차게 올라간 겁니다. 요 지수도. 그리고 2019년까지 가면은 130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것도 100
조금 넘는 거에서 130 몇으로 온 거는 이것도 30%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2년도 요 굉장한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금리가 제로냐? 아니죠. 금리도 올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은 레벨일 때도 왜 이렇게 주택가격이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조금 해줬으면 바라는 건데, 근데 이제 요때 에브리싱 버블 때를 얘기하면서 뭐 모든 것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요 기간이 궁금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때도 기준금리가 제로는 아니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저자가 인용한 구간이 20년 코로나부터의 제로금리 기간입니다. 근데 저자 재직 기간은 17년부터니까 오히려 18년부터였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때도 가격을 이제 못 잡았죠. 2018년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19년 상반기에 입주장과 9.13 정책이 먹히면서 했지만 19년 하반기 다시 튀었거든요. 이 19년 하반기 다시 튀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 때는 제로금리도 아니었고 사실은 정책 실패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상하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 정책을 쓰니까 왜 이렇게 잘 먹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대출 규제를 했는데 왜 안 먹히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세요. 근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대출 규제 정책은 구멍이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규 주택 구입자한테 15억 넘는 주택에 LTV 빵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15억 넘는 고가주택에 LTV가 빵이면은 올 현금으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 위축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신규 주택 취득할 때는 빵인데요, 그 주택을 전세 끼고 산 다음에 3개월 지나면은 보유주택이 되거든요. 그럼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담보대출 받는 거는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되는 그 기간, 신규가 아니라 보유주택의 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만 내가 어떻게 조달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LTV 40%, 그것도 신규 때만 40%니까 신규가 아니라 보유 담보대출은 더 높은 퍼센티지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한다면은 대출이 성장률이 둔화되어야 되죠. 대출 규제했다고 하고 대출 규제가 잘 먹힌다면은. 근데 대출 규제를 했는데도 대출 성장률이 더 크게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대출 규제했는데 왜 대출 성장률이 크게 나오지? 그러면 내가 대출 규제 정책에 뭔가 구멍이 있나? 잘못된 게 있나? 이러면서 충분히 다시 되돌려 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대출 규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막 대출 증가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잡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어디선가 막 새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DSR을 왜 먹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DSR은 전체 대출의 80%, 전세 대출 빼고는 다 먹고 있어가지고 전체 가계대출의 80%에 해당하는 대출이 전부 DSR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세다고 얘기하는 20년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그 주택 관련 대출 규제는 전체 대출도 아니고 신규 취급 주담대, 신규 취급 주담대 1년에 40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대출은 2,200조인데 신규 취급 주담대는 1년에 40조인데 그 40조의 13%, 한 6조 대출 규제거든요. 그럼 전체 2,200조는 아무 상관없는 거고, 이 6조 대출 규제한 건데 이거를 엄청 터프하게 발표하는 거예요. 15억 초과주택에는 신규 초과주택 취득 시에는 LTV 빵,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대출 규제인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도 진짜 규제할 생각이 있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DSR을 빨리 도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거든요. 근데 DSR은 그러면서 자기 때도 논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때 논의했는데 도입 못한 게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DSR은 이제 한참 후에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임사. 이 주임사는 정말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사실은 이제 변명이 안 되는 건데요. 주임사는 이런 겁니다. 주임사는 개인이 주임사로 등록을 하면은 세제 혜택을 줍니다. 보유세도 주고 양도세 혜택도 주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혜택을 줘요. 근데 주임사 제도는 원래부터 인기였냐? 그건 아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만들었지만은 큰 인기는 끌지 않았는데, 인기는 누가 만들게 됐냐? 문재인 정부 때 인기를 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17년도에 파리 대책이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를 선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가 그냥 20-30%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뭐 60-70% 내라고 하니까 이거 너무 징벌적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피하지? 라고 하고 있는데, 그해 말에 불과 4개월 후에 12.13 대책을 내면서 주임사 등록 활성화하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다주택자 너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양도세 중과 두드려 맞거든? 근데 주임사로 들어오면은 양도세 20-30% 내는 게 아니라 70% 감면해 주니까 실질 양도세율은 한 자릿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질 양도세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게 되면은 종전에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거 대비해서 그때도 실질 양도세율이 25% 됐는데 실질 양도세율이 8-9%가 된다니까요.
그럼 양도세가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뭐 주임사 등록하면 되겠네요? 이러면서 2018년부터 주임사 등록이 폭발하게 되는데요. 주임사를 그냥 전세 끼고 등록하면 되니까 2018년도에 전세 끼고 주임사 등록하는 물량이 진짜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때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게 있었는데 자금조달 계획서를 보니까 전부 전세 끼고 주임사 등록, 일부 지역은 막 70%, 80% 이렇게 온갖 갭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본인들의 그 코어 정책에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자 수요,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건데 갭 투자를 훨씬 더 용이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고 나서 세금도 깎아주니까는 그때부터는 막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실은 주택가격을 올리고 싶었던 정부였다. 주택가격을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래서 형식으로는 막 규제를 했는데 실질은 막 올리려는 정부였다는 막 그런 해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정책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17년 8회 대책을 딱 보고 나서 이거 주임사로 다 해지가 되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2, 13으로 여러분 주임사 다 들어오세요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그때는 막 저도 현타가 와가지고 뭐가 진심일까? 뭐가 진짜일까? 진짜 정말 진정성 있게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주체가 맞나? 이런 생각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승자박을 했죠. 자가당착적인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근데 책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결국 다주택자들을 그러니까 임대시장 선진화를 할 수밖에 없고 임대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뭘 듣고 싶냐면은 왜 12, 13 정책을 발표하면서 8.2 대책을 스스로 카운터 쳤는지 왜 그런 자가당책 정책을 썼는지 그 의사 결정에는 누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소위 이런 거를 읽고 싶었는데 그냥 임대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일반론을 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읽었을 때는 해소가 잘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결국 저희가 4개를 짚어봤잖아요. 공급 정책, 그 다음에 세금 정책, 그 다음에 유동성, 대출 관련 정책, 그리고 주임사. 이 4개가 결국에는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책에서는 적당한 수준에서 디펜스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 기저에는 사실은 완화적인 그런 거시경제 환경이 있었고 유동성 폭발장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올랐는데 그걸 역부족으로 좀 못 잡은 게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완화적인 유동성 장세는 코로나 때부터 왔고 우리는 17, 18, 19년 그 3개년 동안에도 기저부터 생각하면 주택가격이 30, 40% 올랐기 때문에 그 올라간 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미스가 있었는지 시장의 그 얘기를 잘못 이해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재평가를 원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이 책에서 좀 빠먹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8.2 대책의 부작용, 본인 재직 시절에 있었던 8.2 대책의 부작용에 대해서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뭐냐? 바로 청약입니다. 청약. 이 8.2 대책에서는 수도권을 포함한 그런 투기과열 지역에 당시 투기가 서울과 과천 이런 데가 투기과열이었는데 투가 지역에 공급하는 34평 이하 주택의 가점제를 100%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청약 가점제 역사는 오래됐지만은 가점제 100%는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2030 세대들이 청약 점수가 20점밖에 안 되거나 막 자녀를 낳아도 40점이었기 때문에 청약은 다 64점대, 69점 이런 점수가 돼버리니까 청약에서 도태가 돼요. 그게 2018년부터요. 그래서 2018년부터는 2030들이 청약 시장에서 도태되니까 어떻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기존 주택 시장으로 주택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수도권 청약 시장은 연간 15만에서 18건 정도 되는데요. 2030과 40대 이상의 비율이 그 전에는 5대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배가 한 5대5로 갔었던 거예요. 황금 밸런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깨지냐면 서울은 1대9로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서울이 투기과열 지역이었잖아요. 서울의 일반 분양 주택수의 밸런스는 1대9로 깨져요. 뭐냐? 2030은 1, 40대 이상이 9 이렇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2030은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그냥 손가락만 빨아줘. 왜냐면 돼 있는데 막 저쪽 64점, 69점이야 84점 만점인데 나는 점수 계산하니까 32점 나오고 내가 청약을 어떻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청약하려고 했는데 대형평은 추첨이래. 그래서 한 25평을 들어가서 살만한 그런 가구원인데 45평을 넣어요? 서울주택에서? 이게 농담합니까? 그러니까 2030이 청약에서 완전히 도태가 되게 되고 15만 건에서 7, 8만 건을 분양받았는데 이게 2만 건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가죠? 이거를 기존 주택으로 갭 투자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기존 주택 갭 투자하러 가는 게 18년, 19년 딱 2개년인데 이 18년, 19년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세 대출이 늘어나죠. 요즘이랑 비슷해요. 어떻게 이걸 투자를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전세 보증금 규모가 당시 한 600조 원 정도 됐거든요. 이게 대출 시장이 적었어요. 근데 이거를 전세 보증금을 증액을 해가지고 내가 전세 4억인데 이게 4억이 자기 자본이었는데 이거를 투자하고 싶은데 나도 전세 살아야 되니까 이 돈을 못 빼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전세를 5억으로 증액한 다음에 80% 대출해
대출해주니까 4억을 대출로 받으면 내 돈을 지금 전세 살면서 유동화 시킬 수가 있구나. 이걸 가지고 갭 투자를 하자. 이게 18년부터 그 갭 투자 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임사 정책도 있었고 1주택 갭 투자도 가능하고 이게 18, 19년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붐업이 되게 됩니다. 이게 결국 팔리 대책이 청약에서 이들을 도태시키면서 만들어냈던 풍선 효과인데 이 책에는 청약 시장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말 100% 리뷰하지 못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전세낀 갭 투자는 결국 언제 이거를 정부가 인식하냐면은 19년 말 돼서야. 17년 파리 대책을 발표가 나서 기존 주택 갭 투자가 과열되게 되는데 그거를 결국 19년 말 돼서요. 결국 2년 반 동안 기존 주택 시장을 냅두게 된 거고요. 그 2년 반 기간 동안에 2030 세대들은 주택 가격도 엄청나게 앙등했잖아요. 주택 시장이 엄청나게 앙등하니까 이미 완전 민심을 거의 잃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청약에 대해서는 완전 도태돼 버리고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가버렸던 거예요. 그걸 19년 말에서나 겨우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가지고 뭔가 20년에 그래도 정책이 조금 먹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 사실은 19년 12, 16 발표할 때도 9억 원 이하는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아파트 94%가 99억 원 이하였기 때문에 그럼 9억 이상인 서울만 안 하고 수도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0년 코로나가 오잖아요. 코로나에 대한 그 해소가 된 게 5월부터인데 5월부터 어떻게 되죠? 9억 이하 주택에 갭 투자하는 대수도권 그 초강세장 서울보다 수도권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 초강세장의 서막을 알리게 되는 것까지 파리 대책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파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살펴보지 않았던 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면 실수요자 보호에 실패했고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실패했는 건데 실수요자는 결국에는 자가와 임차가 있잖아요. 근데 2017년 19년에 매매 가격이 크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전세 가격은 아주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오르긴 올라갔는데 둘은 같이 가니까 완만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2020년 8월 1일부터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임차료까지도 급등하면서 이제 이 실수요자 중에서 절반은 자가, 절반은 임차라고 할 수 있는데 자가 실수요자들에 대한 보호는 주택가격이 올라가니까는 잘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임차인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 거죠. 임차료가 대폭등을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때가 그 전까지는 절반의 실패였는데 20년 8일로 인해서 임대차법 개정 그리고 코로나 제로금리 이게 만나면서 임차료가 폭발하잖아요. 이때 이제 완전한 실패로 낙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부동산 정책을 민주당에서 한다 그러면은 믿질 않죠. 그래서 21년에는 그 어떤 걸 한다 그래도 완전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믿질 않게 돼요. 그래서 21년에 그 어떤 정책도 잘 내지 않습니다. 21년 2사 공급대책이라는 걸 내고 나서 거의 1년 동안 놀게 되고요. 1년 동안 놀고 22년에도 그게 22년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이후로 현재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내는 게 완전 터붓이 됐는지 그 과거에 대실패를 했던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잘 대응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지금 돌이켜봐서 이런 실패가 어디서 왔냐라고 하면은 뭐 그전에 부동산 정책이 되게 아마추어적이었다 등등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저는 이 부동산이랑 정치가 연결됐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부동산과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부동산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관점이 실패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적인 이유로 봐야 되는데 정치 논리를 여기 얹히기 시작하니까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 논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임차 시장입니다. 첫 번째는 임차인은 되게 서민이다, 서민 주거다 이런 프레임은 매우 정치적인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임차료가 안정화가 안 되고 있는데 전세 낀 갭 투자를 하면서 전세금을 증액하고 전세대출을 1년에 10조씩 받다가 30조씩 받으면서 막 전세 시장이 막 버블로 가고 있고 이 당시도 그래서 전세대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지만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전세대출 엄청나게 받고 전세를 올라가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전세는 서민주가 아니야? 이거 매우 정치적인 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앙등되고 매매전세 갭이 붙고 갭투자 용이하고 매매가도 올라가고 결국 주택시장 안정화하겠다는 그 어젠다가 주택시장 안정화, 실수요자 보호, 임차인 안정화 이 어젠다가 전세는 서민 주거라는 그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 대책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정책이 실패했냐면은 이건 저는 비단 이 예를 한 예를 든 것뿐인데 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써야 되는 대책들이 있는 거잖아요. 매매가가 너무 강세로 가면 매매 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대책을 쫙 써야 되고 전세 시장이 너무 강세로 가면 전세 시장과 관련해서 대출 규제를 도입해 볼 만한데 전세 시장 강세로 가니까 전세 대출 규제하자 그러니까 그거 서민주거잖아. 그거 못할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실수요자랑 투자자를 나눈 것도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 2,200만 가구에서 임차인 900만, 자가 900만 이렇게 하면은 1,800만이고 다주택이 한 400만 나눈 거잖아요. 다주택을 소유한 가구 수는 제 한 300 몇십만 되는데요. 다주택은 정치적으로 표수가 작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투기 세력, 다주택자를 규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헛발질이 나게 되냐면은 2018년 19년에 1주택인데 갭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들 정치 프레임에서는 다주택자가 규제 대상인데 다주택자가 그래서 갭 투자를 해야 되는데 1주택자가 갭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들의 정치 철학과 실제 시장 상황 돌아가는 게 막 괴리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막 2018년부터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게 자조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을 언제 수립하냐? 2019년 말 돼가지고 수립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수립하냐? 제가 여기 적었는데 9억 넘는 주택만 문제다 이렇게. 그러니까 1주택이 갭 투자하면 그게 전체가 되게 투자적인 행태인데 9억 넘는 주택 갭 투자하는 것만 문제래요. 갑자기 가격을 갖고 와가지고 결국 부자들만 문제고 그러니까 9억 넘는 막 15억 아파트 갭 투자하는 건 문제인데 8억 아파트 갭 투자는 괜찮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9억이든 8억이든 이런 패턴 자체가 투자 활동으로 해석할 만한 여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책을 낼 만했는데 그렇게 하면 다수가 피해를 보잖아요. 다수를 생각하는 게 정치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이 9억 넘는 사람만 그래서 전체 주택에서 6%에 해당하는 9억 넘는 주택 갭 투자한 사람만 너는 부자인데도 이런 짓을 해? 하고 갑자기 규제를 하고 9억 이하 주택은 여러분 서민이시고 실수요자시죠? 근데 9억 이하 주택을 미리 갭 투자로 사셨다가 소위 보험적 주택 매수를 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익스큐즈 했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을 정치로 푼 거예요. 부동산 시장을 진짜 안정화시키고 서민 주거를 보호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에 온통 정치 노래를 갖다 붙여가지고 다수가 피해보면 안 되는데 온통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정부 부동산 정책 왜 실패했냐? 책 제목에 있는 거죠. 부동산을 정치로 보니까 실패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금 부동산을 정치로 안 봐야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이 책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고요. 그리고 DSR을 검토했는데 DSR도 도입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하 이거 참. 이 DSR을 도입하게 되면은 또 서민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집을 못 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 DSR도 이런 거예요. 소득 레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구간도 있고 높은 구간도 이쪽이 훨씬 다수인데 여기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다 걸릴까봐.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논의 조금 했지만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결국 DSR은 누가? 21년에 임명단 고승범 위원장이 21년 4월에 임명돼가지고 임명되자마자 바로 그냥 DSR 22년 1월 달부터 8개월 지나서 그냥 바로 시행을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17년, 18년에 재직했던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3년 지나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을 정치 논리로 해석하면은 그냥 망한다는 것만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교훈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앞으로 정치 논리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 그 당시에 뭐 20대 국회나 21대 국회에는 출입을 많이 하면서 그 당시엔 시장 전문가 위치였으니까요. 지금은 유튜버입니다. 지금 유튜버 그때는 소위 부동산 자산시장 전문가였습니다. 지금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유튜버입니다. 근데 그때 전문가로서 막 이런저런 정책적인 제안을 하면은 어디서 막히냐면은 정치 논리로 갖고 올 때 막혀버리더라고요. 전세 서민주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시장 전문가가 뭐라고 할 수 있죠? 가계대출 규제하면은 그게 서민들에게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중들은 1주택자도 완만한 주택가격 상승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안정화라는 게 주택가격, 자산가격의 등락, 자산시장의 고유한 특성이 자산시장의 등락이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산가격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게 1주택자들한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등만 안 하고 완만히 올라가면은 다수가 해피한 거 아니에요? 이런 정치 논리를 대입하면서 시장에 이렇게 막 정책을 펴니까
거기서부터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을 불렀으면은 정책에 대한 그런 자문을 받으면 되는 건데 정책에 대해서 실컷 자문 받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 하는 얘기는 그 정치적으로는 그게 우리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걸 따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가지고 진짜 정치 논리로 부동산에 접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 피냐 뭐라 그럴까 막 그런 평가도 언젠가는 하게 되겠죠. 언젠가는 하게 되는데 자산시장은 근본적으로 안정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S&P 지수나 코스피 지수를 안정적으로 매년 꾸준히 우상향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산시장은 근본적으로 투자라는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원본 손실의 리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허용이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과도하게 급락했을 때나 과도하게 급상승했을 때는 소위 표준펌차를 벗어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정책적으로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의 등락을 허용하는 메커니즘 형태로 가야 되는 게 막 그게 시장 특징이거든요. 이런 시장 특징에 더 이상 정치를 붙이지 말자 이렇게 요약을 하겠고요. 오늘 제가 약간 흥분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책을 읽다보면 흥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저 나름의 해석을 했기 때문에 책을 그래도 진짜 보고 싶은 분은 책을 이렇게 사셔가지고 한번 과거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냥 새삼 느꼈는데 정치랑 부동산은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만 새삼했다 이렇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책 리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